그날은 260년 도쿠가와 막부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신정부군이 성문 밖까지 밀려왔고 성 안의 수천 명은 비극을 맞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총소리도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요했습니다. 누군가 이 지옥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22살의 여인이었습니다. 세이칸인 송명 카즈노미야. 그녀는 천황의 여동생이자 동시에 쇼군의 미망인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이곳 에도성은 세상에서 가장 증오스러운 감옥이었습니다. 황실의 가장 귀한 꽃으로 자라 사랑하는 정혼자까지 있었던 그녀에게 낯선 무사 가문으로의 시집은 죽음보다 싫은 정치적 인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쇼군과의 결혼을 머리를 깎으면서까지 거부했던 그런 그녀가 어째서 자신을 인질로 삼았던 가문을 위해 총칼 앞에 홀로 선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가장 가냘팠으나 가장 강인했던 여인 카즈노미야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계신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황실의 보석. 카즈노미야는 1846년 윤호월 1일 고메이 천황의 8번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황실에서도 특별히 귀여움을 받던 공주였지요. 교토 황궁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면 정원은 분홍빛 구름으로 덮였고 연못에는 비단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쳤습니다. 어린 카즈노미야는 이 정원을 뛰어다니며 자랐습니다. 오빠인 고메이 천황은 그녀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바쁜 정무 사이사이 시간을 내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천황은 여동생에게 직접 서예를 가르쳤고 때로는 함께 정원을 거닐며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카즈노미야는 총명했습니다. 서예와 와카, 향도와 다도에 모두 뛰어났죠. 특히 그녀가 지은 와카는 황실 내에서도 칭찬받을 만큼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벌써 황실의 문화적 교양을 완벽히 체득한 공주였습니다. 당시 황실은 정치적으로는 약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일본의 정신적 중심이었습니다. 교토의 황실은 1000년 이상 이어져온 전통과 격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카즈노미야는 그 전통의 한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고쇼라 불리는 황실 예법, 섬세한 언어 표현, 우아한 몸가짐까지 그녀는 황녀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완벽히 습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일본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1853년 페일리 제독의 흑선이 나타난 이후 일본은 개국이냐 쇄국이냐를 두고 심각한 내부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에도의 막부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각번의 다이묘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교토의 황실은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카즈노미야는 이런 정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황궁의 정원에서 꽃을 바라보고 달을 보며 시를 짓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 거라는 꿈을 꾸었을 뿐이었습니다. 카즈노미야가 15살이 되던 해 그녀의 인생에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스 가와노미야 타루히토 친왕이었습니다. 타루히토 친왕은 황실의 반개군가 출신으로 카즈노미야보다 5살 위였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교양이 깊은 청년이었으며 무예에도 뛰어났지요. 황실 내에서는 차세대 황실을 이끌어갈 인물로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황실의 각종 의례와 행사에서 자주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타루히토는 공주에게 예를 갖춰 인사를 건넸습니다. 카즈노미야도 처음에는 그저 오빠의 친구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858년 카즈노미야와 타루히토 친왕의 정혼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고메이 천왕이 직접 허락한 혼인이었습니다. 황실 내부에서는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도 어울렸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진실했으니까요. 카즈노미야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가족과 황실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고 카즈노미아는 미래의 아내로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타루히토 친왕도 그녀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황궁의 정원을 함께 거닐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집을 꾸밀 것인지, 어떤 일상을 살아갈 것인지 소박하지만 진실한 꿈들을 나눴지요. 당시 카즈노미아가 지은 와카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봄날의 교토, 만개한 벚꽃 아래를 거닐며 그녀가 느꼈을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날들에 대한 설렘이 섬세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깥 세계는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냉혹했으니까요. 1858년 일본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미일소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개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천황의 칙허 없이 막부가 독단적으로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황실과 막부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고메이 천황은 강력한 양이파였습니다. 외국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양이론을 신봉했죠. 반면 막부는 현실적으로 개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간극은 좁혀질 수 없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서양 열강의 압박을 받고 대내적으로는 황실과의 갈등 그리고 각번의 반발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사스마 아번과 조슈번을 중심으로 한 조낭 양이파의 공격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막부의 대로 나오마사를 비롯한 중신들은 고심 끝에 한 가지 방안을 떠올렸습니다. 공무합체론이었습니다. 황실과 막부가 혼인관계로 결합한다면 양측의 대립을 완화시키고 막부의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카즈노미아였습니다. 고메이 천황의 여동생이자 황실 내에서도 총명하고 교양 있는 공주로 알려진 그녀는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막부는 황실의 혼인을 제안했습니다. 카즈노미아를 1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의 정실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이죠. 황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1000년 넘게 교토에 머물러 온 황실의 공주가 무가의 수장과 혼인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카즈노미아는 이미 타루히토 친왕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고메이 천왕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막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황실이 이 혼인을 받아들인다면 막부는 양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년 안에 외국 세력을 일본에서 몰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래였습니다. 한 공주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맞바꾸는 거래였지요. 황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막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당장은 황실과 막부의 대립이 완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양측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그것은 곧 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고메이 천황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여동생을, 이미 약혼자가 있는 여동생을 정략의 도구로 바칠 것인가? 오빠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천황으로서는 달랐습니다. 만약 이 혼인이 정말로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외국 세력을 몰아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천황은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막부가 약속한 대로 양이 정책을 실행에 옮긴다면, 그리고 카즈노미아 본인이 동의한다면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말이지요. 이제 남은 것은 당사자인 카즈노미아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카즈노미아에게 혼담이 전해진 것은 1860년 가을이었습니다. 공주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에도의 쇼군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타루히토 친왕과의 약혼을 파기해야 한다는 것, 교토를 떠나 먼 에도로 가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카즈노미아는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황실의 공주답지 않게 감정을 드러내며 반대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약혼한 사람이 있다고, 타루히토 친왕과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황실의 중신들은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황실과 막부의 화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공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즈노미아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녀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녀는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즈노미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시녀를 불러 가위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황실의 여성에게 머리카락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길고 아름다운 흑발은 여성의 품위이자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비구니가 되겠다는 뜻이었죠. 카즈노미아의 삭발 소식은 황궁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고메이 천왕도 급히 여동생을 찾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천왕이 본 것은 짧게 잘린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여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카즈노미아는 오빠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타루히토 친왕과 약속한 몸이라고, 그 약속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다고, 차라리 비구니가 되어 절에 들어가 일생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메이 천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순하고 온화하던 여동생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황실은 공경에 빠졌습니다. 공주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혼인을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막부에는 공주가 병환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막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혼인을 재촉했고 황실의 압력을 가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1861년 초봄, 고메이 천왕은 여동생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둘이 만났습니다. 시녀들조차 물러나게 한 채 오빠와 여동생만이 방에 남았습니다. 천왕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천왕은 여동생에게 나라의 상황을 설명했죠. 막부와 황실의 대립이 얼마나 심각한지, 만약 이 혼인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막부가 약속한 양이 정책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만약 이 혼인을 통해 막부와 황실이 협력한다면 외국 세력을 몰아내고 일본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지요. 카즈노미아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습니다. 천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빠로서가 아니라 천왕으로서 말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천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천왕으로서 여동생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빠로서 여동생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고. 만약 여동생이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면 이 혼담을 파기하겠다고. 그러나 만약 여동생이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할 마음이 있다면 부디 이 혼인을 받아들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카즈노미아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얼마나 괴로워했을지를 말입니다. 평소 자신을 그토록 아끼던 오빠가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카즈노미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혼인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막부가 약속한 대로 양이 정책을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 그리고 자신이 에도에 간 후에도 교토의 풍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 타루히토 친왕과의 파혼 절차를 정중하게 진행할 것 등이었습니다. 막부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1861년 6월 카즈노미아와 도쿠가와 이에모치의 혼인이 공식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타루히토 친왕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황실의 일원으로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공주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비록 부부의 인연은 맺을 수 없게 되었지만 공주의 행복을 언제까지나 기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즈노미아는 그 편지를 읽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카즈노미아는 매일같이 에도로 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16살 소녀의 밝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체념과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토의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황실의 보석이라 불리던 아름다운 공주가 정략의 희생양이 되어 먼 에도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861년 10월, 마침내 출발일이 정해졌습니다. 카즈노미아는 이듬해 봄, 에도를 향해 떠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2장, 낯선 땅에도 1862년 2월 11일, 카즈노미아가 교토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봄의 마지막 눈이었지요. 교토 황궁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공주를 배웅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출발 행렬은 장대했습니다. 공주를 호위하는 무사들과 시녀들, 짐을 나르는 인부들까지 합치면 3만 명이 넘는 대행렬이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혼례 행렬이었지요. 카즈노미아는 가마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덮인 교토의 거리,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를 그녀는 떠나야 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이별이었습니다. 고메이 천황은 여동생을 직접 배웅하지 못했습니다. 천황은 황궁을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그는 여동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오빠로서의 애정과 천황으로서의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달라는 당부와 함께 막부와 황실의 화해를 위해 힘써달라는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즈노미아는 출발 전 마지막으로 한 편의 왁카를 지었습니다. 교토를 떠나는 슬픔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담긴 시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이 시에 떨어져 번졌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공주를 배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카즈노미아는 마지막으로 교토 황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16해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토에서 에도까지는 약 800km였습니다. 도카이도를 따라가는 여정이었지요. 행렬은 하루에 겨우 10여 킬로미터씩 움직였습니다. 공주의 가마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2월의 날씨는 변덕스러웠고 눈과 비가 번갈아 내렸습니다. 강을 건너야 할 때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행렬은 여러 번 멈춰서야 했습니다. 카즈노미아는 가마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교토의 우아한 거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황량한 들판과 작은 마을들이 나타났습니다. 후지산의 거대한 모습이 보일 때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밤이 되면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카즈노미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밤은 너무나 적막했죠. 교토에서는 밤에도 황궁 안에 익숙한 소리들이 들렸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걸린 여정 끝에 1862년 3월 11일 행렬은 마침내 에도에 도착했습니다. 에도는 교토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토가 천년 역사의 우아함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였다면 에도는 막부의 권력이 집중된 거대한 정치 도시였습니다. 인구만 100만이 넘었고 거리는 활기차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에도성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성벽과 넓은 해자, 거대한 돌담이 권력의 상징처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교토 황궁의 소박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카즈노미아는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오쿠, 즉 성 안의 여성 공간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두 새로운 미다이도코로, 즉 쇼군의 정실을 보기 위해 모인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품평하는 듯한 시선, 그리고 어딘가 냉소적인 표정들. 카즈노미아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습니다. 황실의 공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오오쿠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토 황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벽, 정교한 조각들, 호화로운 가구들, 막부의 부와 권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즈노미아는 불편했습니다. 이 화려함이 그녀에게는 과하고 속되게 느껴졌습니다. 교토 황궁의 절제된 아름다움,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우아함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오쿠에는 수백 명의 여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쇼군의 생모, 측실들, 그리고 수많은 시녀들, 그들 모두가 엄격한 위계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카즈노미아가 방에 들어서자 시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공주가 가져온 짐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놀림과 태도에서 카즈노미아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존중이라기보다는 의례적인 예의였습니다. 첫날 밤, 카즈노미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은 넓고 화려했지만 그 어느 것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교토에서 가져온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낯선 공기, 낯선 소리, 낯선 냄새가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도의 밤하늘에는 별이 많았습니다. 그 별들은 교토에서 보던 것과 같은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더 멀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카즈노미아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교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카즈노미아가 에도성에 입성한 지 며칠 후 그녀는 첫 번째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천쇼인, 즉 13대 쇼군 이에사다의 미망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천쇼인은 원래 사스마반의 다이묘 시마즈 나리아키라의 양녀로 본명은 아츠히메였습니다. 그녀는 정략 결혼으로 이에사다와 결혼했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오오쿠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강인하고 영리한 여성이었지요. 천쇼인은 카즈노미아를 환영한다고 말했지만 그 태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예법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즈노미아는 교토 황실의 예법인 고쇼우를 따랐습니다. 앉는 자세, 말하는 방식, 옷을 입는 법까지 모든 것이 황실의 전통을 따라갔지요. 그러나 에도성의 오오쿠는 북해후, 즉 무가의 예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두 예법은 세세한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인사하는 방식, 차를 마시는 법, 심지어 걷는 자세까지도 달랐습니다. 카즈노미아가 황실의 방식대로 행동하면 오오쿠의 시녀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낯설고 때로는 거만하게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성 문제였습니다. 오오쿠의 서열상 천쇼인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즈노미아는 황실의 공주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카즈노미아가 훨씬 높았지요. 그렇다면 누가 상석에 앉아야 하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자리 배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위신의 문제였습니다. 황실과 막부 중 어느 쪽이 위인가를 결정하는 상징적 사안이었지요. 천쇼인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오쿠에서는 자신이 최고 어른이며 카즈노미아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즈노미아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천황의 여동생이며 황실의 공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막부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는 카즈노미아가 상석에 앉지만 오오쿠 내부의 일상적인 모임에서는 천쇼인을 우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애매한 합의는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낳았습니다. 두 여인 사이의 긴장은 오오쿠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시녀들은 둘로 나뉘어 각자의 주인을 지지했습니다. 천쇼인을 따르는 파벌과 카즈노미아를 섬기는 파벌이 형성되었지요. 카즈노미아는 교토에서 온 시녀들만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들만이 고쇼우를 이해했고 공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오오쿠의 시녀들은 카즈노미아를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도 문제였습니다. 교토의 말과 에도의 말은 억양과 단어 사용에서 많이 달랐습니다. 카즈노미아의 우아한 교토 말투는 에도 사람들에게는 느리고 이해하기 어렵게 들렸습니다. 반대로 에도의 빠르고 직설적인 말투는 카즈노미아에게 거칠고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음식도 문제였습니다. 교토의 섬세하고 담백한 요리와 에도의 진하고 자극적인 요리는 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즈노미아는 에도의 음식을 좀처럼 입에 대지 못하겠고
결국 교토에서 요리사를 불러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 카즈노미야는 점점 더 오오쿠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지만 카즈노미야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오쿠의 넓은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토에서 가져온 물건들로 방을 꾸몄지만 그것만으로는 고향의 향수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교토의 향, 교토의 악기, 교토의 책들,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 정작 교토 그 자체는 없었습니다. 낮에는 예법과 의뢰들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쇼군의 정실로서 참석해야 하는 각종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카즈노미야는 겉도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대할 때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 뒤에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할 일이 있었지만 밤이 되면 혼자였습니다. 교토에 있던 시절, 밤이면 황궁 안에서 들리던 익숙한 소리들, 시녀들의 웃음소리, 정원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카즈노미야는 자주 편지를 썼습니다. 오빠인 고메이 천황에게, 그리고 교토에 남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도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를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도 검열을 거쳐야 했습니다. 막부는 황실과 공주 사이의 편지를 주의 깊게 감시했습니다. 카즈노미야는 자신이 쓰고 싶은 말의 절반도 쓸 수 없었습니다. 교토에서 온 답장을 받을 때만 그녀는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빠의 편지에는 여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달라는 부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카즈노미야는 자신이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했습니다. 오오쿠의 다른 여성들은 카즈노미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공주는 지나치게 고집스러웠습니다. 왜 에도의 방식에 적응하려 하지 않는지, 왜 항상 교토의 풍습만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카즈노미야 역시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황실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고쇼우가 단순한 예법이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에도의 여름은 교토보다 더 무덥고 습했습니다. 카즈노미야는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교토 황궁의 서늘한 여름이 그리웠습니다. 그녀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녀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카즈노미야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황실의 공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카즈노미야는 홀로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연못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비친 달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달은 교토에서도 보이는 같은 달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즈노미야가 돌아보니 한 젊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1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였습니다. 제3장, 가시덤불 속에 핀 짧은 연정. 도쿠가와 이에모치는 1846년생으로 카즈노미야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키슈번의 영주 집안 출신으로 13살의 쇼군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청난 책임을 떠안게 된 소년이었지요. 이에모치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카즈노미야는 당황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몇 달이 지났지만 두 사람은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의례에서 짧게 마주쳤을 뿐이었습니다. 쇼군은 연못가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이에모치였습니다. 그는 공주가 에도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키슈에서 에도로 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낯선 곳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안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즈노미야는 놀랐습니다. 쇼군이라는 거대한 권력자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나이의 한 청년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이에모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 혼인이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안다고
공주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카즈노미아는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이에모치를 막부의 대표자로만 봤습니다. 자신을 교토에서 빼앗아간 적의 우두머리로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정략의 희생자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모치는 공주에게 약속했습니다. 교토의 풍습을 지키고 싶다면 지켜도 좋다고, 오오쿠에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공주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모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얼마 후 천쇼인이 다시 카즈노미아의 고쇼 후 고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오쿠에서는 부케오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에모치가 나섰습니다. 쇼군은 천쇼인을 직접 만나 말했습니다. 카즈노미아는 황실의 공주이며 황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오히려 그것이 황실과 막부의 화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천쇼인은 쇼군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모치는 또한 오오쿠의 운영 방식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카즈노미아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교토에서 온 시녀들이 자유롭게 공주를 섬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식사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교토식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들을 더 고용했고, 카즈노미아가 좋아하는 교토의 식재료를 정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카즈노미아는 점차 이에모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쇼군으로서의 그를 봤지만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모치는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엄격하고 위험이 있었지만 사적으로는 수줍음이 많고 섬세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사진술과 서양 과자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이에모치는 카즈노미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서양식 설탕 과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매우 귀한 것이었지요. 이에모치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교토에서는 이런 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카즈노미아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고 이에모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에모치는 종종 공주에게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서양식 장신구, 아름다운 비단, 진귀한 책들, 그 선물들에는 공주를 기쁘게 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즈노미아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그녀도 점차 남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에모치에게 교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황궁의 사계절, 어릴 적 오빠와 함께 놀던 추억, 교토의 아름다운 축제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에모치는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는 교토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쇼군은 에도를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공주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교토를 상상했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고 낮이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정략으로 맺어진 부부였지만 서서히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카즈노미아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이에모치를 사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토를 떠날 때 그녀는 평생 불행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루이토 친왕을 잊지 못할 거라고, 이 정략 결혼이 지옥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모치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소유물이나 정치적 도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존중했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다정함은 진심이었고 그의 배려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1863년 봄,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오오쿠의 사람들도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카즈노미아의 표정이 밝아졌고 이에모치도 예전보다 자주 웃었습니다. 천쇼인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진짜 애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녀는 더 이상 카즈노미아를 견제하지 않았습니다.
1863년부터 1866년까지 약 3년간은 카즈노미야와 이에모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바깥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막부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고 조낭양이파의 테러가 빈번했습니다. 1863년에는 사스마번과 영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1864년에는 조슈번이 교토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에도성 안의 두 사람은 그 혼란 속에서도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에모치는 정무로 바빴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어 공주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와카를 짓기도 했고 바둑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에모치는 공주에게 서양 문물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카즈노미야는 남편에게 교토의 문화와 전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자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카즈노미야는 이제 에도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여전히 고시오를 고집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오쿠의 여성들은 공주의 우아함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천쇼인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이제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여전히 예법과 전통에서는 의견이 달랐지만 그것은 적대가 아니라 차이였습니다. 이에모치는 카즈노미야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평화로워지면 함께 교토로 가자고 공주가 자랑하던 교토 황궁의 정원을 함께 거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카즈노미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866년 6월 이에모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슈 정벌에 직접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조슈번은 막부에 대항하는 조낭양이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국 선박을 공격하고 교토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막부는 조슈번을 정벌하기로 결정했고 이에모치는 쇼군으로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기로 했습니다. 카즈노미야는 불안했습니다. 전쟁터로 가는 남편이 걱정되었습니다. 이에모치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약했고 최근에는 각기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모치는 공주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곧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돌아오면 교토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니시지노리 비단을 사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즈노미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오라고, 자신은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모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66년 7월 이에모치는 에도를 떠나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카즈노미야는 성문에서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이에모치의 행렬이 멀어져 갈 때까지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제사장, 남겨진 자의 슬픔. 1866년 8월 29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에도성에 전해졌습니다.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오사카 성에서 서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향년 20살,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카즈노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건강하게 출정했던 남편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에서는 각기병이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세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는 심장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약했던 건강이 전쟁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카즈노미야는 며칠을 방 안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식사도 거부했고 누구와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녀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더 만류하지 않았을까? 왜 출정을 막지 못했을까? 만약 자신이 더 강하게 반대했다면 이에모치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모치는 쇼군이었고 쇼군은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슈 정벌은 막부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었고 쇼군이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쇼인이 카즈노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두 여인은 말없이 마주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쇼인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즈노미야의 슬픔을 이해했습니다. 오사카에서 이에모치의 유해가 에도로 돌아왔습니다. 카즈노미야는 남편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살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
이제는 차가운 나무 상자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오사카에서 한 지임이 도착했습니다. 이에모치가 오사카에 머물던 중에 주문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니시즌 오리 비단도 있었습니다. 교토에서 가장 유명한 비단으로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최고급 품질의 비단이었습니다. 이에모치가 공주에게 선물하기 위해 특별히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카즈노미야는 그 비단을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약속, 돌아오면 사주겠다던 그 비단이 주인 없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녀는 비단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이에모치가 얼마나 자신을 생각했는지, 전쟁터에서도 자신을 잊지 않고 이 비단을 준비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카즈노미야는 그 비단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옷을 만들지도 않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상자에 넣어 곁에 두고 남편을 그리워할 때마다 꺼내보았습니다. 20살의 카즈노미야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4년 만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알게 되고 진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모치의 죽음 이후 카즈노미야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이카닌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무가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여성이 삭발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고위 신분의 여성들은 거의 예외 없이 비구니가 되었지요. 그것은 남편에 대한 정절의 표시이자 속세와의 인연을 끊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즈노미야에게 삭발은 단순한 의례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때 결혼을 거부하며 스스로 머리를 잘랐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억지로 떠밀려가는 결혼을 거부하기 위해 머리를 잘랐지만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을 추모하기 위해 머리를 자릅니다. 세이카닌이 된 그녀는 오오쿠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에모치의 위패 앞에 향을 피우고 남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경전을 읽고 연부를 외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더욱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으니까요. 이에모치가 죽은 후 15대 쇼군으로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막부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1867년 고메이 천황이 갑자기 서거했습니다. 카즈노미야가 그토록 아끼던 오빠였습니다. 그녀는 이중의 슬픔에 잠겼습니다. 남편에 이어 오빠마저 잃은 것입니다. 새로 즉위한 메이지 천황은 아직 어렸고 실권은 사스마본과 조슈본을 중심으로 한 존왕파가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막부 타도를 공공연히 외쳤습니다. 1867년 10월 요시노부는 대정봉환을 선언했습니다. 정권을 천황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존왕파는 막부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1868년 1월 보신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정부군과 막부군이 교토 인근에서 충돌했고 막부군은 패배했습니다. 신정부군은 에도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도성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전쟁이 에도에서 벌어진다면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었습니다. 오오쿠의 여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패배한 막부의 가족들은 처형당하거나 유배될 것인가? 이때 카즈노미야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황실에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은 황실의 공주이자 도쿠가와 가문의 며느리라고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에도성을 무혈로 개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오쿠의 여성들과 도쿠가와 가문의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신정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황실 출신인 그녀의 간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카즈노미야는 황실과 막부를 이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를 함부로 대한다면 황실의 명예에도 흠이 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천쇼인도 사스마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원래 사스마본 출신이었으니까요. 두 여인은 각자의 방식으로 도쿠가와 가문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결국 신정부는 에도성의 무혈 개성을 받아들였습니다. 1868년 4월 11일 에도성은 평화롭게 신정부에 인계되었습니다. 에도는 전쟁의 화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에도성을 떠나는 날 카즈노미야는 천쇼인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두 여인은 오랫동안 말없이 마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적이었습니다. 황실과 무가, 고쇼후와 북해후,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충돌했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함께 도쿠가와 가문을 지켰고 함께 오오쿠의 여성들을 보호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같은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쳤습니다. 천쇼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을 사과하고 카즈노미야의 지혜와 용기에 감사했습니다. 카즈노미야도 천쇼인의 강인함과 헌신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여인은 포옹했습니다. 적이었다가 동지가 된, 그리고 이제는 작별해야 하는 두 사람의 포옹이었습니다. 카즈노미야는 천쇼인과 함께 오오쿠를 나섰습니다. 에도성의 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6년간 살았던 이 성에서 그녀는 지옥 같은 고독도 겪었지만 진짜 사랑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정부군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며 카즈노미야는 생각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도쿠가와 막부의 260년 역사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성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황실의 공주로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모치의 미망인으로서 그녀는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켰습니다. 에도성을 떠난 후 카즈노미야는 도쿄의 한 저택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그녀를 예우했습니다. 황실 출신이기도 했고 또한 막부타도 과정에서 그녀의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외로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존중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고독했습니다. 남편도 오빠도 고향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에모치의 위패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간절해졌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그녀에게 다시 황실로 돌아오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카즈노미야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도쿠가와 가문의 사람이라고 남편의 명복을 비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악화되었습니다. 에도에서의 힘들었던 초기 생활,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전쟁의 공포 등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1877년 카즈노미야는 심한 각기병으로 누웠습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카즈노미야의 마지막 소원은 명확했습니다. 죽은 후 남편 이에모치 곁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황실 출신이 무가의 묘지에 묻힌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황실 묘역에 묻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카즈노미야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은 도쿠가와 이에모치의 아내이며 죽어서도 남편 곁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메이지 정부와 황실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유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겪은 고난과 도쿠가와 가문을 위해 보여준 헌신을 생각하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1877년 9월 2일 카즈노미야는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도쿄 시바의 증조조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바로 이에모치의 묘 옆이었습니다. 살아서는 겨우 4년을 함께했지만 죽어서는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증조조지의 도쿠가와 가문 묘역에는 역대 쇼군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에모치와 카즈노미야의 묘는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기리는 듯이 말입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메이지 정부의 고관들, 황실 관계자들, 그리고 옛 막부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 모두가 카즈노미야의 파란만장한 삶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쇼인도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카즈노미야의 관을 앞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적이었지만 결국 친구가 된, 함께 시대의 격변을 견뎌낸 동지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즈노미야의 삶은 오랫동안 비극으로만 기억되었습니다. 정략 결혼의 희생자, 불행한 공주라는 이미지가 강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녀의 역할을 재조명했고 그녀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카즈노미아는 황실과 막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양측의 대립은 훨씬 더 격렬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양측의 화해를 상징했습니다. 특히 보신전쟁 당시 그녀가 보여준 결단력과 지혜는 높이 평가됩니다. 에도성의 무혈 개성은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에도에서 시가전이 벌어졌다면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카즈노미아는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이를 막았습니다. 황실의 공주라는 신분, 그리고 도쿠가와 가문의 며느리라는 위치를 이용해 양측을 중재했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오오쿠의 여성들을 보호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측의 여성들이 어떤 운명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는 앞장서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현대의 연구자들은 카즈노미아를 단순한 정략 결혼의 희생자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결단력을 발휘한 역사적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녀는 개인의 행복을 희생했지만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카즈노미아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역사의 격변기에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나라의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둘째,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한 여성의 삶에 대한 성찰입니다. 카즈노미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략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상황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교토의 풍습을 고집한 것도 도쿠가와 가문을 지킨 것도 모두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셋째, 사랑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즈노미아와 이에모치의 관계는 정략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애정으로 발전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리고 카즈노미아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 사랑을 지켰습니다. 넷째, 용서와 화해에 대한 교훈입니다. 카즈노미아와 천쇼이는 처음에는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을 넘어서 더 큰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도쿄 시바의 증조 조지에는 여전히 카즈노미아와 이에모치의 묘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 두 사람의 사랑과 희생을 기립니다. 카즈노미아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역사의 희생자였지만 또한 역사를 만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교토 황궁에서 태어나 에도성으로 시집갔던 한 여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고 낯선 땅에서 고독하게 살았으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31세에 생을 마감한 여인.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황실의 공주로서, 도쿠가와 이에모치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간 여성으로서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카즈노미아, 세이카닌, 두 세계 사이에서 피어난 꽃,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시대가 개인에게 강요한 희생, 그 속에서도 지켜낸 사랑과 품격,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는가?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안녕 사이에서,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카즈노미아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낸 그녀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증조조지의 벚꽃이 필 무렵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묘를 찾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기를, 고향 교토의 봄을 마음껏 누리기를, 그리고 더 이상 아픔 없는 날들을 보내기를. 카즈노미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들, 그녀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희생의 의미는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